이지혁은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봉투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땀에 젖은 그의 손바닥 때문에 축축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글귀는 단 4줄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던졌다. 문을 열지 마라. 내가 가면 누군가는 사라진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협박이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지혁은 순간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계약 결혼을 밀어붙일 때도, 아버지 이상철의 반대를 외면했을 때도 늘 합리적 변명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 문장은 계산이라는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함을 품고 있었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겼다. 그는 혀끝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알리는 붉은 LED가 천천히 숫자를 바꾸며 내려왔다. 기계음이 회색 복도에 차갑게 번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가면 누가 사라진다는 거지? 정보아일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정작 나 자신일까?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외면해온 삶의 궤적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잃었다. 합의 결혼을 선택했을 때는 지은호의 믿음을 잃었고 도망간 신부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했을 때는 가족의 신뢰를 잃었다. 그 결과가 지금 손에 쥔 봉투처럼 짧고 날카로운 문장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선 그의 발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논리를 꺼내 들려 했으나 이번만큼은 논리가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논리는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근거 없이도 심장을 죄어오는 불안이었다. 문득 오래전 주말의 식탁이 떠올랐다. 아침 신문을 반으로 접어들고 있던 아버지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하던 목소리. 너는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질 거다. 그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반발했다.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말은 가슴에 남았다. 그 꾸짖음에는 실망만이 아니라 제발 멈추라는 애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는 뒤늦게야 알았다. 표면의 단단함과 다르게 아버지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그 미세한 굴곡을 그는 지금처럼 선명하게 기억했다. 봉투의 경고를 내려다보며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아버지의 말과 이 경고는 서로 다른 입에서 나왔을 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한편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상자를 다시 열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창으로 도로의 헤드라이트가 지나갈 때마다 서류 위로 흰빛이 한 번씩 미끄러졌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여전히 미열을 품고 있었고 마지막 손님이 남긴 머그잔의 가장자리에는 립스틱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하루의 끝은 늘 비슷한 냄새로 찾아왔다. 커피 볶은 향, 우유가 끓던 단내, 종이와 먼지. 오늘은 그 냄새 위에 다른 층이 하나 더 얹혔다. 철잉크와 도장의 냄새, 서류가 오래 닿아있던 플라스틱 파일의 묵은 냄새. 그 냄새가 숨겨진 시간을 꺼내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상자 속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어설프게 덮어둔 정리의 흔적들이 서류 곳곳에서 삐져나왔다. 입찰표에 같은 숫자 배열, 납품 수량과 검수 수량의 모호한 차이, 하청업체 대표의 서명 필체가 특정 페이지에서만 유독 약해지는 패턴.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하늘건설 내부의 부패와 결탁이 낱낱이 드러났다. 안정된 일상은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다. 문서 속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카페라는 작은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었다. 손님이 오고 커피를 내리고 계산을 하고 웃으며 배웅하면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부조리를 모른 척하는 대가였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이지혁을 향해 쏟아냈던 비난이 떠올랐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욕망을 가리는 법을 몰랐다. 반면 그녀는 더 정숙하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현실에 타협해왔다. 바로 그 점이 지금의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카운터 너머에서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 실장, 무슨 일 있어?
요즘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다 안아버리려 하지 마. 세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지면 결국 무너지는 건 내가 될 거야. 내가 무너져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짧은 말이었지만 지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문서를 당장 보여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신 근무일지를 펼쳐 단호하게 적었다. 내가 본 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경계였다.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선언이었지만 그 진실이 누구의 손을 베고 지나갈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었다. 펜 끝이 멈추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따라왔다. 진실을 마주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지혁을 신경 쓰고 있다.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잔재처럼 남아있었다. 원망과 연민이 맞물려 마음속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그 문턱에서 그녀는 물었다.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거대한 부패의 가운데 서 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왔다. 내가 믿는 정의는 누구의 침묵을 갈아 넣은 것 위에서 서 있는가? 문 앞종이 울렸다. 닫은 줄 알았던 문틈으로 바깥의 바람이 슬쩍 스며들었다. 지은호는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 뚜껑 위로 손바닥을 얹자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숨지 말자. 박성재는 늦은 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매일 첨부 파일을 열었다. 정산내역 보안분이라는 제목은 무심한 척 담담했지만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시선은 굳어졌다. 특정 공사 계약의 부당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익숙한 이름과 도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숫자와 문자 사이로 말끔하게 화장한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웃던 그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목의 각도, 보고서의 문장을 요리조리 바꿔치던 습관.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죄책감이었다. 승진과 안정을 위해 침묵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문서 속 글자와 겹쳐졌다. 예전에 이지혁에게 예의가 없다고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예의 없는 건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 자각이 목을 조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과거의 장면들이 되감기처럼 재생됐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오갔을 때 그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큰 그림을 보자. 그 말은 늘 안전했다. 보고 자리에서 이상한 수치가 눈에 밟힐 때마다 그는 그 말을 꺼내 들었다. 큰 그림은 모든 윤리를 삼켜버리는 입구였다. 그 입구를 통과하면서 그는 작게 울던 양심의 목소리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는 문득 마우스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책상 모서리에 닿은 손등이 차가웠다. 지금 삭제한다면 이 파일은 다시는 그의 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덮는다면 그의 하루는 예전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는 알았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내일들은 서로를 닮고 끝내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늙어갈 거라는 것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손가락은 저항 없이 지은호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이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 사이사이를 갈랐다. 전화가 연결되기 직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누군가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법을 잊어버린 채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 그러나 그 거리는 결국 그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은호 후배.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냥 혼자 보기엔 너무 무거운 걸 봤습니다. 그는 말을 더 이을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위로 같았다. 함께 침묵을 건너는 감각. 끊어지는 대신 얇게 이어지는 실 같은 감각. 그는 그 실을 붙잡기 위해 천천히 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카페 문 열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의 손은 떨렸다. 모니터의 흰 화면이 눈을 시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달리는 택시의 테일램프가 붉은 잔상을 남겼다. 그 잔상은 금방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길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내 길을 본 적이 있었나? 이상철은 여전히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고 새벽마다 혹시 놓친 통화가 있나 확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애틋함이 공존했다. 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 동시에 내가 욕심을 부려야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을 몰라서 미안하다. 그 두 문장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오래 부딪혔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에게도 보내지 못할 메시지를 지웠다. 정보아는 공항의 유리벽 앞에서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긁히는 소리, 안내방송의 중립적인 억양.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망간 신부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그 낙인은 더욱 진하게 남을 것이다. 눈을 감는 건 도망이 아니라 다음을 마주할 용기를 모으는 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가볍게 떨리던 손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밤 공기가 복도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였다. 이지혁은 외부 미팅룸으로 향하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이 만남에서 그는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는 다칠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스스로가 죽어갈 것이다.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호, 박성재, 이상철, 정보와 그의 삶에 얽힌 이름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이 모든 사람들의 궤적을 바꿀 수 있었다. 봉투 속 글귀가 다시 떠올랐다. 사라짐은 물리적 죽음만이 아니었다. 신뢰의 명예, 사랑 무엇이든 사라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달려온 삶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얽히고 설킨 타인들의 삶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의 금속성 냉기가 손바닥에 바로 전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보아였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 저도. 짧은 메시지였다. 문장 사이에 숨을 데려다 놓은 듯 이상한 여백이 있었다. 그의 혼란은 더 커졌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복도를 울리는 단단한 구두 소리.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당신이 들어가면 나도 끝이야. 고개를 들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성재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넥타이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손등엔 자잘한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자동문 센서가 작동하며 안쪽에서 바람이 새어나왔다. 냉기가 발목을 툭 건드렸다. 두 남자는 동시에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짧은 뒤걸음 사이로 복도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누군가 더 있다. 그들은 동시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울려 나왔다. 발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한 번은 고의적으로 가볍고 한 번은 일부러 무겁게. 낮게 깔린 웃음이 어둠을 갈랐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공간을 타고 번지는 웃음이었다. 이제야 모였군요. 당신들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어졌다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각자의 결심이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지은호는 같은 시간 카운터 위 상자의 자물쇠를 확인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내일 아침 문을 열기 전에 누군가 올 것이다. 그녀는 컵거리에 마지막 머그잔을 걸고 스위치를 하나씩 내렸다. 빛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속에 남은 그림자들의 윤곽이 또렷해졌다. 숨지 말자. 그 문장을 속으로 한 번 더 반복했다. 복도에서는 바람이 길게 울었다. 지혁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다. 박성재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둘 사이에 짧고 무거운 고개 끄덕임이 오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에는 같은 문장을 품은 뜻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덮지 않겠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낮게 깔린 웃음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 과연 이지혁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봉투의 경고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이는 누구일까? 이제는 누군가의 사라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 경계선 위에서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거의 같은 박자로 뛰었다. 밤은 깊어졌고 선택은 더 또렷해졌다.